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VIP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분들이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분만을 소개해드리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한국글로벌피스 재단 이사장이시면서 통일천사 공동상임의장을 맡고 수고하고 계시는 서인태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통일천사 서울본부에 두 분의 상임 공동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본부 김부원 상임 공동대표님, 오늘 상임 대표님께서 10분의 새로운 회원들을 모시고 오십니다. 최영대 회장님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김성우 상임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사단법인 남북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이시면서 한국외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장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장희 교수님 안 오셨나요? 그 다음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통일인권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이시고 정치학 박사님이신 유수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고대 정책대학원 교수이고 정치학 박사님이신 조병영 교수님. 조병영 교수님, 저 앞에 인사. 어디 계십니까? 네, 뒤에 오셨습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안준희 총재님. 아직 안 오셨나요? 대한전통무예회와 대한프로레슬링협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수홍 회장님. 그렇습니다. 통일문화연합과 선한시민의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경태 대표님 모셨습니다. 서울남부 출입국 치안대책 민간협의체 위원장으로 계시는 정혜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세계한인재단 서울회장을 맡고 계시는 최영도 회장님 모셨습니다. 한국미디어방송 대표로 계시는 윤중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BNA 회장으로 계시는 허종환 회장님 모셨습니다. KBS 상담위원이시고 명정세무법인 대표로 계시는 김동수 대표님. 아직 안 오셨나요? 주식에서 다운베스터 권순혁 회장님. 이분이 조금 늦는다고 하셨죠. 오경건설 대표로 계신 유병술 대표님. 여기 오시네요. 예. 초록색 남방으로 계십니다. 예. 초인류 문화시스템사 신성장 동력개발연구소 이사장으로 계시는 노수복 이사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 그리고 경신기업 대표이사 박용경. 이 두 분이 꼭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나요? 국사바로알기 수석 부회장으로 계시는 현정복 부회장님. 예. 대한민국 미래포럼의 운영위원장이신 배충기 위원장님. 아직 같이 오고 계신다고. 우리 중앙에 통일천사 중앙회 자문위원이신 정재화 자문위원님. 아직
아직 안 오셨나요? 아, 오셨어요. 예, 두 분의 목사님도 같이 오셨나요? 두 분 목사님, 예. 김자연 목사님과 조선수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남성우 월드 트리니티 대 명예총장으로 계시는 남성우 총장님 오셨나요? 아직? 예. 그다음에 종교 포럼의 수석 부회장으로 계시는 조강경 수석 부회장님, 예, 오셨습니다. 종교 포럼의 안중근 의사 홍보대사로 계시는 박민수 대사님 오셨습니다. 안중근 의사. 애국애족 기도회 대표 목사님이시면서 우리 종교 포럼의 회장을 맡아서 정말 수고하고 계시는 최상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께서 약 한 50여 명의 목회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아직 다들 안 오셨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전부 새롭게 오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한문족합 세계화 본부위원장 김은수 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김은수 위원장님,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신흥무관학교 서대호 사무처장님, 아, 오늘 모르시나요? 노벨재단의 유재기 사무총장님, 예, 저기 오셨습니다. 예, 우리 유재기 사무총장님께서도 귀한 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실버 다이제스트 대표이시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이주연 사무총장님. 서울시 중구 생활체육회장으로 계시는 김수덕 회장님. 김수덕 회장님, 예, 저 빨간 티샷을 보시면 유니코리아 월드의 대표로 이사로 계신 최희관 이사님, 예, 뒤에 계십니다. 역시 또 최희관 이사님께서 1997년부터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지금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조지숙 박사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옆에 계시죠? 조지숙 씨. 네. 일어나세요. 인사하세요. 그리고 민주평통 강남구 협의회에서 많은 공로를 세워 현재는 고문으로 계신 우리 최영민 고문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강남평통 자문위원으로 배현수 이동주 의원님 오셨나요? 아직. 그리고 현재는 양주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 박경미 여성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네 분을 새로운 네 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박경미 목사님. 주식회사 해피뷰리 법인 대표 노승희 대표님 오셨나요? 이분도 한 분을 모시고 오신다고 해서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우리 서울본부의 황수정 공동대표님께서 여성 황씨 회장이고 숙대 총동문회 부회장이신 황학연 씨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아직 도착 중입니다. 우리 서울본부의 운영위원이신 김동문 위원님께서 세 분의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네,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숭례여대 명예교수님이시고 성균관 유림 원로대회 부회장이신 배현기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지금 뭐 다들 소개를 해드려야 될 분이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또 뒤에 오시면 보시는 대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특강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특강 들어가기 전에 우리 통일전사 홍보 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과 시민 주도의 통일 운동입니다. 이 두 개념은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창립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은 우리 민족 모두가 공감하는 통일 비전, 어떠한 통일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이끄는 시민 주도의 통일운동, 우리의 실천 방향입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 비전에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헌신적이고 단합된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창립되었던 2012년은 김정일의 사망 이후 김정은에게 권력이 승계된 시기였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개발과 인권 문제의 세계적인 비판이 거세졌고 국민들은 정부 주도의 통일 방안에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피스 재단의 문현진 의장은 한반도의 위기를 평화 통일로 전환하기 위해 코리안 드림을 정립하며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창립했습니다. 천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시대 정신이 자유롭고 통일된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민남원 사무국장님, 실천하는 사람들은 혹시 테이프 아무거나 있나요? 테이프 여기 감을 거 아무거나 있나요? 아무거나. 시민운동 연대체로 성장했습니다. 코리안 드림 비전,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가 구현된 새로운 통일 국가를 건설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코리안 드림을 국내는 물론 세계 시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매년 대규모 통일 실천 대회와 국제 포럼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오피니언 리더 워크숍을 진행하며 한국 사회 전반에 코리안 드림 비전에 동참하는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는 시민 주도의 통일 운동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우리는 미국, 영국, 일본은 물론 국내 지도별 본부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코리안 드림을 확산하며 활발한 실천 운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뜻을 함께하는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해외 한인 사회와 함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코리안 드림의 비전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환정회, 대한노인회, 대한민국 제약경우회,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 태권도 태권식 영웅단을 비롯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단체들은 우리의 강력한 파트너로 원코리아를 위해 함께 뛰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청년들은 통일 한반도의 희망입니다. 코리안 드림 프로 모집, 프로 오픈 포럼, 모의 유해, 각종 오디션을 통해 청년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미중의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전쟁 등 우리는 글로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원코리아 국제 포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코리아 국제 포럼, 매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몽골, 인도, 필리핀 등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기반자들, 국제사회의 리더, 한반도 전문가, 언론, 경제인들은 큰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창설회장을 비롯한 세계 주요 싱크탱크와 성학들은 정기적으로 원코리아 국제 포럼에 참석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영석 작곡가, 세계적 프로듀서 지미 젠과 테리 루이스 등이 참여한 코리안 드림 통일 문화 프로젝트. 문화의 힘으로 통일을 경영하기 위해 원 드림 원 코리아, 코리안 드림 넘버원 코리아는 우리는 5곡의 새시대 통일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원드림 원 코리아는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피날레 곡으로 선정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새로운 노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새시대 통일의 노래는 BTS, 엑소,
레드벨벳 등 수많은 K-팝 스타들에 의해 불리어졌고 원케이 콘서트의 무대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015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시작으로 2017년엔 필리핀 마닐라에서 수많은 대중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노래했습니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원케이 콘서트 남북이 하나 된 나라,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나라,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 선조들이 꿈꾸고 실현하고자 했던 대한민국, 그 정신을 되새기는 축제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1919년 200만여 명이 참여한 3.1운동은 온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한민족이 열강이 분출된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자유롭고 통일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참여하는 광복 80주년 2025 코리안 드림 1000만 시민 캠페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통일 한반도를 이루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결정적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운동 역사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액션 for 한민족 United. 문화 공무원,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나라, 코리아 유나이티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은 한반도에 앞당기는 길, 액션 이 길 위에서 통일을 여러분이 주창한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코리안 드림을 알리고 실천하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액션 for 코리아. 10년 이상 활동한 내용을 이 영상에 다 담을 수 없고 아주 짧게 핵심만 담아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나오기까지 어떤 교육을 했는지 강의, 주제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강의를 해주실 분은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와 코리안 드림을 주제로 서인택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서인택 의장님의 양력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서인택 상임의장님은 2014년부터 통일천사 전략기획과 실행을 총괄해 나오셨습니다. 때를 만난 사상은 분대보다 강하다는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새로운 통일의 때 문현진 박사님이 주창하신 평화 통일의 비전, 코리안 드림을 미국 유엔 총회의장과 한국, 미국, 일본 국회를 포함 영국, 독일까지 가셔서 수십만 명의 국내 및 해외 지도자들에게 이 코리안 드림을 전파해 나왔습니다. 이런 공로로 2014년에는 12월 통일부 장관상, 2018년에는 민간 통일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수상을 하시고, 현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2025년까지 평화 통일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코리안 드림 1000만 대장정을 진두지휘하는 조직위원장으로 현재 앞장서고 계십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공동 상임의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우리 서인택 의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단창해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그저께 영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영국의 교민사회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왔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차가 생겨가지고 제가 사실 잘 시간인데 여러분들 뵙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강의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보는 눈이 생겨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제가 한눈에 파악하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중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자식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스마트폰은 여러분들 기절시켜가지고 소리 안 나게 해서 가방 속에 넣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강연의 제목은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와 코리안 드림이라는 주제의 강연입니다.
여러분이 가격 제목 볼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동감이 가십니까? 동감이 별로 안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통일 얘기냐, 지금 무슨 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북한 체제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가슴이 탁탁 막혀오지 않습니까? 이 3대 세습 독재 체제. 지구상에 도대체 이렇게 사람의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또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핵무기 개발해갖고 핵실험하고 핵무장에서 지금 미사일 발사 실험하면서 세계를 놀래키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무슨 우리가 통일을 합니까? 여러분 아마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 꿈을 접은 게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있고 북미 정상회담 있고 뭐 북한하고 뭐가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2020년도에 개성공단에 있던 우리 남북 연락선 보수가 이 폭파되는 장면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꿈을 접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북 관계가 이렇게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모든 관계가 단절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사일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통일 얘기를 합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생각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짙어지면 뭐가 찾아왔다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새벽이 새벽이 찾아왔다. 모든 위기에는 뭐가 있느냐? 위기와 더불어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 핵무기 개발한 겁니다. 근데 이 핵무기 개발한 것 때문에 북한이 지금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느냐? 국제사회부터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가 제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누가 지금 여러분 중심에 서서 북한을 제재하고 있습니까? 유엔 안보리죠. 유엔 안보리 미국을 중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갖고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 여러분 한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그 어떤 나라도 존재할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엄청난 제재를 지금 북한은 지난 10여 년 동안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의하면 북한은 외국으로부터 석유 제품을 1년에 50만 배럴밖에 수입을 못하도록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50만 배럴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50만 배럴을 비교를 해보면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기름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280만 배럴 씁니다. 하루에 원데이. 북한은 1년 동안 50만 배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기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북한의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중국이 대북제재 분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7년 전입니다. 2017년도부터요. 이때부터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하고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90% 이상을 중국하고 먹고 사는 무역해서 먹고 사는데 이 무역 액수를 보면요.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액수가 10분의 1 정도 들었어요. 10분의 1. 그런데 거기가 막힌 일이 또 터집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겹쳐요. 이 코로나 팬데믹에 가장 경제적 타격을 입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 지구상에.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요 완전히 국경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인적인, 물적인 모든 교류가 중단돼갖고 여기 통계 수치 보시면요 빨간 글씨로 222장 숫자가 보이십니까? 저 오른쪽 왼쪽 끝에? 그게 뭐냐면요 북한이 한 달 동안 중국에 수출했는데 221만 달러를 수출했다는 겁니다. 221만 달러 얼마요? 한국 돈으로 30억 됩니까? 안 됩니까? 30억도 안 되는 돈 여러분 이게 수출하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인구 얼마예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2,500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21만 달러치 수출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수출하고 수입 액수가 10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쓰는 게 10배가 많은 나라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지구석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파탄날 수밖에 없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완전히 폭망했다. 전려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북한 체제가 여러분 경제만 무너지면 북한 체제는 무너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을 신뢰하고 믿고 쫓아가게 되면 북한 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또 들여다봐야 되냐? 북한 내부의 상황을 좀 사회적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북한 정권이 배급을 중단했습니다. 배급 중단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어디 나가서 먹고 살고 있어요? 장마당에 나가서 먹고 살고 있어요. 이 장마당에서 나가서 먹고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 경제라는 건데 시장 경제인데
이 시장 경제는요, 가난한 사람하고 돈 번 사람, 이제 빈부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북한 안에 요즘에 돈 번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신흥 부자 세력들을 뭐라고 부르냐, 북한에서 돈주라고 부른다고 한답니다. 그 돈주들 중에 재산이 100억 대 이상을 가진 재산가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북한의 돈주들은 뭘 거래하고 있느냐?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시장이 지금 북한 안에 탄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아무리 시장 경제 장마당을 없애려고 해도 이 장마당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없앨 수 없는 수준으로 북한의 여러 사회, 경제 사회적인 분위기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장마당이 이거 확대되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사상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겠죠. 거기에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북한 정권이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한류의 북한 주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 체제가 이렇게 주장 많이 했고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의식을 북한 정권이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여러분 이제까지 체제를 유지해 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했냐면 외부 정부가 북한 안에 들어오는 걸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식과 사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거 외부 정부가 북한 안에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북한 안에 북한 주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약 80% 이상 봤다면. 근데 여러분 한국 드라마 안 본 사람도 많아요? 한국 드라마 여기 세계 나가보면 한류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한국 드라마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드라마는 한 번만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회를 보기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가 얼마나 중독성이 높으니까 북한 정권이요 지금 이 한류가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북한 안에 지금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북한 안에 뭐가 탄생되느냐, 이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게 탄생. 이 장마당 세대는요 북한 정권의 배급에 의지해서 살던 세대들이 아니라 장마당에 나가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온 세대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큰 세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장마당 세대는 언제부터 몇 살짜리부터 장마당 세대를 얘기하느냐?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부터 그걸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985년에 태어나서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40세 됐죠?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는 80세 100세를 사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평균 수명 60도 안 되는 나라에서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 안에 지금 40대까지가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준우 세대가 지금 장마당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5년 가고 10년 갔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장마당 세대는 북한의 김정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북한 정권을 신뢰할까요, 불신할까요? 깊은 불신감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북한 안에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북한이요,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장마당 세대를 탄압하기 위해서 뭘 발표했냐면 2020년도에 반동문화 사상 배경법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이건 뭐냐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걸리거나 보급하다 걸리면은 뭐라느냐, 이게 12년 노동조화형 무기징역 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갖고도 여러분 이 남한 드라마 보급되고 이게 되는 게 차단되는 게 이게 좀 어려운지 또 하나의 법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평양문화어 보호법입니다. 2023년도에 3년 만에. 여러분 한번 이거 무슨 법인지 아세요? 평양문화어 보호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법을 오빠 금지법이랍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 보면 북한 아이들이요 자기야 오빠야 선생님 보고 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이걸 처벌하는데 여러분 처벌 조항을 보세요. 이게 무기노동 교화형 내지는 사형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뉴스 보셨을 거예요. 북한의 중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걸려가지고 30년이 처형당했다. 최근 뉴스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북한이요 지금 이 한류에 대해서 한국 드라마 영화 외부 정부가 한류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확대가 되면 북한 체제는 유지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지는 상황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북한 체제는 이제 뭐냐면 종말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보면 세 가지 축이 존재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의식주를 통제하고 겁니다. 뭘 갖고? 배급 시스템을 가지고.
이거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사상과 의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사상 통제. 이것도 무너졌습니다. 나머지 남은 건 뭐예요? 공포 정치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북한 체제가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거는요. 이 공포 정치를 강화해서 이걸 유지하게 되면 북한 체제는 그나마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포 정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공개 처형. 공개 처형 아세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람 죽이는 거 공개 처형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여러분 그 정치범 수용소 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이 인간이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수용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유지할 수 있는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공포 정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요. 북한이 계속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북한 전체가 비극적인 감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제를 끝장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빨리 끝내서 통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요. 이게 종말기에 접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체제 요즘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통일 민족이라는 개념을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조국통일 3대 현장상이라고 하는 저 타워 있죠? 저 기념탑. 저거 김정일이가 만든 겁니다.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걸 기념해서 만든 이 조국통일 3대 현장상을 이거를 명령을 내려가고 이걸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김일성을 믿는 김일성 종교의 나라입니다. 저 나라는.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 근데 여러분 종교는 교리가 있잖아요. 교리. 북한에 양대 교리가 있어요. 하나가 민족이고 하나가 통일입니다. 그 양대 교리를 지금 누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김정은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이건 유언 통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권력이다 이 말입니다. 권력의 기반이 자기 아버지고 할아버지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우는 이 체계를 지금 스스로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기를 태양이라고 숭배하라고 지금 태양절도 여러분 없애버렸어요.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안 하고 김정은 스스로가 태양으로 지금 스스로를 숭배하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북한 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체제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기가 오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북한 체제에 위기가 왔다는 걸 알겠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북한을 도와주는 나라들이 있게 되면 북한 체제는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국제 정세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국제 정세는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단되게 된 게 우리가 원해서 분단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당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는 바람에 우리가 분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는 우리의 운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 뉴스 들면은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 내용이 뭐죠? 미중 패권 전쟁 얘기죠. 미국과 중국이 한판 승부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미국이란 나라 갑자기 중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을 추격하니까 미제국주의자 미국 나쁜 놈들이 중국을 뭐 쌀게 구르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미중 패권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현상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중 패권 전쟁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란 나라는요 미국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중국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이 옳다고 믿는 가치, 중국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는 같은 가치입니까? 서로 다른 가치입니까? 서로 다른 가치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중국도 시장 경제고 미국도 시장 경제인데 시장 경제할 때 다 같은 가치 아니야?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이 중국 문제를 놓고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강도를 높이는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치적인 문제. 나중에 유튜브 홍보해줘 될 거랑요. 여러분 중국에 종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마실게요. 종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리에 제가 목사님 뭐 종교지도자들이 잔뜩 계신데 잘 만들었어요. 왜 대답하는 태도가 이 모양입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요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유가 많잖아요. 그죠? 무슨 별의별 자유가 많은데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수많은 자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요 우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받아라고 얘기할 때의 이 자유 그 자유의 근본적 자유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유가 뭐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면 사람 때려 죽여도 자유면 내 맘대로 도둑질하는 자유가 있습니까? 그럼 범죄잖아요. 자유는 뭘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 양심의 자유를 자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내 양심이 말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내 양심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사체, 단체도 만들고 어떤 집회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집회 결사의 자유, 다른 말로 정치적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인간의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른 거, 선과 악이 무엇이냐, 정의와 불의를 구분짓는 인간 안에 여러분 마음적 기능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그 인간 양심에 있어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준 건 뭐죠? 그게 신앙이고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없애게 되면 인간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없애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없애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적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국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은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적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중국이란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체제, 가치를 추구하는 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일일까요? 우리에게 위험이 되는 일일까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일일까요? 이거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하고 관계 괜찮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가 안타깝게도 중국이란 나라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인구 얼마예요? 14억. G2라고 얘기하잖아요. G2. 세계에서 두 번째 군사력하고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지금 뭐냐면 인간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근원적 자유를 부정한다. 이게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중국이 지금 뭐냐면 경제적인 힘을 갖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힘. 그 경제적인 힘을 갖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요즘에 경제 발전하는 건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첨단 산업을 통해서 발전하는데 그 첨단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첨단 산업이 필요해요. 그 기술을 중국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개발한 걸까요? 아니면 남의 나라에서 불법적으로 스파이하고 훔쳐온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훔쳐 보셨어요? 여기 중국 사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모른다 여기 중국가 있을지 말씀 잘하세요. 그렇죠. 이거 없었던 기술 갖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좀 눈 감아주자고 생각하는 거. 왜?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우리도 가난하고 못 살 때 미국 가서 일본 가서 어깨동무로 배운 기술 갖다가 대한민국 경제기술 발전, 기술 발전,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아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하고 중국 문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본적 차이. 이게 뭐냐면요. 중국의 그 첨단 산업을 이끄는 기업은 대기업들인데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입니다. 이 대기업들은 여러분 국영기업일까요? 민간기업일까요? 이게 다들 똑똑하신 분들이야 되겠어요. 민간기업을 가장한 국영기업. 여러분 국영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받죠. 그러니까 국영기업은 망해야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각종 혜택을 다 받으면서 남의 나라에서 여러분 훔쳐온 기술 갖다가 제품을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두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전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마음대로 이사를 못 가요. 무슨 얘기냐면 농촌에서 태어나면 농사 짓다가 뼈를 묻고 죽어야 되는 농사꾼. 그게 중국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버리고 어디로 나오냐면 도시로 나옵니다. 도시로 나와서 일자리를 찾아가요. 공장에 취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국에서 농민공이라고 불러요. 그런 농민공들은 뭐냐면 중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이사를 나와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 불법 이주 노동자입니다. 불법 이주 노동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정상적인 임금 못 받죠. 이거는 뭐 중국 사람의 평균 임금의 2배, 3배 못하는 아주 저임금 근로자로 노동을 착취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민공 숫자가 문제가 됩니다. 농민공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10만, 100만? 3억 5천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다수 6배? 7배가 지금 뭐냐면 농민공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이란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중국인들 자국민들을 식민지화해서 그 격차를 소득 격차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란 나라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중국 내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중국 산업이요. 남의 나라에서 연구개발비도 안 쓰고 남의 나라에서 스파이론 기술 갖다가 국가 보조금을 받는 국영기업들이 저임금 근로
의자들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들고 나오면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삼성, 현대, 한국의 대기업들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경쟁이 과거엔 됐어. 왜? 기술 격차 때문에. 지금은 경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중국하고 이 경제적인 이 지금 마찰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미국, 일본, 유럽에 있는 EU 국가들, 호주, 할 것 없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하고 무역 마찰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중국의 경제 행태는요 굉장히 약탈적인 경제 행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지 않는 불공정한 제가 옷 좀 벗겨야 되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중국이 일으키는 경제 문제.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지금 말이에요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경제력을 어디에 쏟아붓기 시작되냐면 군사력에 쏟아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사력에 쏟아붓기 시작해갖고 일으키는 문제가 뭐냐 바로 남중국해 이슈입니다. 남중국해. 남중국해가 뭐냐면 여기 빨간 점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빨간 점. 그게 중국이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뭘 근거로 중국이 저렇게 주장하고 있냐면요. 저기 드문드문 섬들, 동그라미 섬들 있죠? 저 섬들이 있는데 저 섬들이 중국령 자기 나라 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섬들은요 사람 사는 섬이 아니에요. 이 섬들은 대개가 다 암초에 암초. 그 암초에다가 콘크리트 때려놓고 여기다가 군사시설 설치해놓고 여기서부터 우리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주변 국가들 있잖아요. 이 남중국해 연안에 있는 필리핀이라든가 여기 베트남이나 거의 해안선 수출이 나가고 있죠. 이 나라들은 중국하고 맞서 싸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남중국해 문제 미국이 손대는 그 순간 남중국해 누구 바다가 될 것 같아요? 중국 바다가 됩니다. 근데 남중국해가 중국 바다가 될까요? 이거는요 태평양 전체가 걸린 문제. 태평양 전체가 중국 바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지금 미국이 열심히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하고 관계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들이 어디다네요? 다 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바다인데 지금 중국이 자기 바다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태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서해 바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꽃게는 이제 중국산만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 해양 영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해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자원의 보호이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 지금 중국이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태도 변화의 문제를 집중해야 됩니다. 과거의 중국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 못 살았으니까 그때는 힘이 없었으니까. 근데 중국이 지금 힘을 갖게 되니까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태도가 달라졌다. 이 홍콩 사태 있잖아요. 홍콩이 2020년도에 여러분 있잖아요. 한 3년, 2020년 되기 전까지 2020년 말에 홍콩 주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력으로다가 이거를 갖다가 진압을 해놓고 뭘 발표했냐면 홍콩 보안법이라고 하는 걸 떡하니 발표했어요. 국가보안법입니다. 홍콩 보안법.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내용에 의하면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시진핑을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국가 분열 행위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데 처벌 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지 불과 4년 만에 지금 홍콩에는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기관이 다 문 닫았습니다. 관변 언론만 남은 겁니다. 오용 언론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졌냐면 홍콩 정부하고 맞서는 야당이 다 문 닫았습니다. 야당 없어요 지금 홍콩에는. 여러분 한때 홍콩은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자유롭고 개방된 도시였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장 자유로운 도시가 홍콩이었어요. 지금 이 홍콩은 어떻게 됐어요? 이 홍콩은 중국의 하나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홍콩을 여러분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유세계가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이 홍콩 여러 당시 반환할 때 홍콩의 경제 사이즈하고 중국 전체 경제 사이즈하고 어디가 더 컸을까요? 홍콩이란 도시 하나의 경제 사이즈가 중국 전체보다 더 컸어요.
근데 이거 왜 돌려줬느냐? 여러분 97년도에 반환하게 됐는데 당시 냉전이 끝났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개혁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민주화되고 개방된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걸 국제사회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이 홍콩을 돌려줘서 홍콩의 이 번영하는 홍콩,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홍콩의 이 번영의 힘을 중국에 끌어들여가지고 중국도 홍콩처럼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가 되라고, 중국이 홍콩처럼 되라고 이 홍콩을 중국에 돌려준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국가방법 통과시킨 홍콩법, 이 홍콩은 지금 홍콩이 중국된 거예요? 중국이 홍콩된 거예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이 답변 못 하시면 홍콩이 중국 대본 이거죠. 국제사회 맺은 약속을 중국이 헌신짝처럼 여러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닌가. 홍콩은 이기 땅이니까 국제사회 맺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중국이 무시하고 밟아버립니다. 이게 중국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선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시진핑이 3년 전에 성공했잖아요. 2021년 2년 전에 그죠? 임기 5년째 세 번째 연임했다 얘기하는데 이 종신제 주석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영구집권입니다. 시진핑. 이 중국은 지금 자유롭게 개방된 나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강력한 독재체제 정치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정치주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갖고 안면인식 기술이니 무슨 빅데이터, AI 이런 기술 가지고 더욱더 강력한 독재체제 정치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진핑이 권력 잡아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임기 기간 동안에 저 대만을 갖다 복수시키겠다. 대만을 원차이나 하나의 민국을 신현할 건데 무역사회로 불사하겠다는 얘기를 버젓이 나와서 있습니다. 이런 말 중국이 과거에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태도가 되었어요. 자기들이 국력이 신장됐다고 믿는 겁니다. 경제력이나 군사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이 시진핑이 이런 태도는 여러분 이거 소위 영어 블러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허풍이라고 얘기해요. 허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허풍 아닙니다. 1년에 50배 이상을 이 사람들은요 대만을 복속시키는 군사훈련을 1년에 50배 이상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대가. 여러분 이거는요 허풍이 아닙니다. 유사시에 틈만 나면 중국을 복속시키려고 중국은 대만을 복속시키기 나설 겁니다. 이거 대비해야 된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냐면 저 문제의 인물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서 그때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중 패권 전쟁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쪽으로 다 잘 지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경제하고 미국하고는 안보하고 중국하고 뭐 한다고 했어요? 중국하고 경제한다.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미경중. 이게 여러분 저 민주당이 하던 말입니까? 아니면 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던 얘기입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하던 얘기입니다. 이 보수정당에서. 안 그래요? 제발 맞아요, 틀려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정승절 기념일날 중국 군대 사열하러 갔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과 중국이 밀월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이 양다리 걸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있잖아요. 트럼프가 들어서 또 이거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저게 맨하탄에서 부동산 장사하던 놈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저 장사꾼 놈이 저게 이 치사하게 국제무대를 갖다가 장사꾼 아저씨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치사하게 무역제재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발 말에 틀려요. 그렇게 봤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미중 패권 전쟁 이거 일어나게 된 건 금방도 설명드렸지만요. 중국이 미국이 걸어온 모든 소위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선을 다 하나하나 넘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트럼프가 뭐부터 시작하냐면 관세로 조직이 시작을 해요. 관세.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물건에 대해서 25%씩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관세가 이게 성이 안 차는지 중국은 갖다가 환율 조작으로 지정을 해요. 2019년.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을 경제적으로 포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포위하고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완전히 포위하는 전략을 짭니다. 그 전략을 크게 이름 붙여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도부터 태평양까지 해서 뭐라 하냐?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포위하겠다는 전략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군사적으로 포위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패권 전쟁 시작했으니까 바이든은 안 할 거다. 그렇게들 예측했거든요.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미중 패권 전쟁을 중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이걸 줄였습니까? 강도를 높였습니까? 더욱더 강도를 높이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뭐냐면 중국의 개별 기업들을 미국이 작살내고 있습니다. 화웨이 같은 세계 최대 통신업체는 이미 이제 트럼프 때 박살을 냈어요. 근데 바이든 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트럼프 저 멍청한 놈이 중국을 손보는데 왜 미국 혼자 손봐냐? 이건 자유시장이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적이 바로 공동의 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가치 동맹을 중심을 묶어갖고 중국을 공박하자 이러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 하냐면 중국의 첨단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완전히 발본성을 하고 뿌리뽑겠다라고 바이든 나섰습니다. 그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반도체 전쟁이 붙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한 번 왔었는데 한국 와서 어디부터 갔습니까? 평택에 있는? 평택에 있는 미국이 갔어요?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부터 갔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요 중국의 첨단 산업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뿌리뽑기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과정과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건 여러분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답변을 못할 때 제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경제력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은 아직까지 게임이 아닙니다. 미국이 월등히 앞섭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월등히 앞서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는 있고 중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동맹국가입니다. 잘 사는 나라 있잖아요. 세계 힘좀 쓰는 선진 국가들, 유럽 국가들, 아시아의 일본이나 한국이나 호주나 모든 잘 사는 나라들 누구 편이에요? 어디하고 군사동맹이에요? 미국하고 군사동맹입니다. 그럼 중국하고 군사동맹 맺은 나라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북한?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답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지혜로워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건 태권도 8단하고 깡패하고 싸우는 겁니다. 태권도 8단하고 깡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거를 싸워봐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도 약점이 있어요. 제가 미국 좋은 얘기했는데 미국은요 4년마다 선거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분열된 나라입니다. 트럼프가 총 맞을 뻔했잖아요 이번에. 이런 나라예요. 근데 중국은요 일당 독재하는 나라, 거의 1인 독재하는 나라잖아요. 정치 권력의 변화가 없잖아요. 일반적 정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싸워봐야 아는데 미국과 중국의 싸움 누가 이겨야 될까요? 누가 이겨야 돼요? 중국에? 미국 문제 많은 나라인데 미국이 졌으면 좋겠어 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미국도 문제 많은 나라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 차이가 뭐냐? 아까 내가 종교의 자유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인간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간의 자유의 근원을 부정하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세계 패권을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된 나라는 우리 통일한 반도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돼야 될까? 중국과 같은 나라가 돼야 될까? 미국보다 더 나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선택을 한다면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은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마치 중국과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싸웠을 때 우리가 반도막 났잖아요. 그죠? 우리의 운명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결정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세요.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영향을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그죠? 이 시작할 때 2022년도에 이게 침략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전쟁이 누구도 오래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3일 내지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푸틴이 뭐라고 이거 전쟁을 이름 전제하면요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이름했습니다. 특수군사작전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 외과적 수술하겠다는 겁니다. 외과적인 수술. 그런데 지금 이 전쟁 몇 년 가고 있습니까? 지금 2년 이상 넘었죠? 이거 누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 러시아가 이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러시아가 이긴다고 할 수 없어요. 누가 이기고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러시아가 지금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건 우리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러 푸틴이 온 거 보게 되면 제대로 뜻을 못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갖고 결사항전을 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을 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지원받기 시작하냐면 서방 세계로부터 첨단 무기 지원받고
그 다음에 군사 먼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싸움은 지금 더 이상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싸움이 아니라 러시아 대 전차 서방세계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지금 푸틴이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젤렌스키를 잘난 새끼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러시아가 지금 뜻을 못 이루니까 누구 만나러 가요? 시진핑이 만나러 가요. 시진핑이 불렀지. 형님아 나 좀 살려다오 하고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 중국도 미국이 적이고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싸움도 실제는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같은 편 먹자 해서 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냐면 과거의 냉전 동맹 국가들이 다시 냉전 동맹 체제로 복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카드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북한이라는 카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려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우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우려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누굽니까? 푸틴이 가갖고 평양 순환공항에 내려가고 지금 새벽 2시에 지금 악수하고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뭘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김정은이하고 푸틴이 서로 필요한 거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폭탄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김정은이 뭐가 필요해요?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지금 둘이 지금 짝짝꿍하고 하는 거 여러분 뉴스 중에 봤을 겁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냉전이 오고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 신냉전을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여러분 80년 전에 우리 1945년 이후에 우리가 해방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분단의 길을 가고 6.25 전쟁을 치렀던 국제정치 희생양이 됐던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 지금 한반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뭐냐면 항상 위기지만 또 뭐가 있느냐?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회는 뭐냐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지정학적인 기회도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데 지금 뜻을 못 읽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국제정치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러시아는 곰이 우크라이나 덫에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돈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폭탄 하나가 되게 비싼 거죠. 미사일 한 방이 100만 불짜리 이런 거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사일을 매일 쏴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국력이 소진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하고 있어요. 그 경제 제재의 강도가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강도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스크바 가면요 맥도날드 햄버거나 스타벅스 커피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다 투자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도 어떤 얼빠진 사람은 러시아는 식량 작업되고 거기는 에너지도 풍부하고 거기는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련이 왜 망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데가.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 젊은이들이 징집을 피해가고 수백만 명이 지금 해외에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 러시아는 여러분 앞으로 러시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국제사회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신뢰할까 신뢰하지 않을까요? 모든 비즈니스는 신뢰에 기초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던 천연가스 기름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다 수입원을 다른 데 돌려버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이래도 러시아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러시아 때문에 또 아주 개피 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피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왜 피를 보냐면요. 이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 누구도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전면적인 침략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건 상상을 안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냉전 시대 이후에 냉전 종식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침략 전쟁은 없을 거라고 한국 그동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무기 공장을 돌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대박이 났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쟁 안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서방 세계가 이것 때문에 뭐 알람콜이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경고음이 울린 거예요. 경각심을 갖게 된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전체적인 국가는 침략 전쟁을 일으킬 수 있구나. 근데 중국도 침략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에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미국의 국제정치 상황은 뭐냐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 있잖아요. 그거를 위한 미국의 국제적인 리더십이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토가 중국을 주저부르다가 주저를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토가 북경도 마주하고 있지 않은 처벌을 들은 나토가 중국을 갖다가 제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중국 경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중국 경제는 지금 시한폭탄입니다. 조만간 국가보도 사태가 날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국가보도 뭔지 아시죠? IMF 기억나십니까? 근데 북한은 중국은요 IMF 가입이 안 돼 있대요. 여러분 이게 구제밖에 없는 상황.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뒷배가 있던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과거 소련이고 중국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그 두 나라가 지금 동시에 몰락의 길을 가고 있어요. 북한 경제적 상황을 보게 되면 경제적 상황은 이미 폭망돼 있고 이 나라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국제 제재 상황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그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을 불신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통일의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걸 위기로 제가 무슨 얘기냐면 통일이 된다 이걸 예언하는 사람 아닙니다.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새로운 냉전 시대에 이 신냉전 시대의 국제정치에 우리가 비극적인 희생장이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향이 달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는 이걸 지금 통일의 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우리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한국 사회는 뭐냐면 북한이 핵 가지고 우리 위협하면은요 우리는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자병법 읽어보셨어요? 손자병법에 보게 되면 적군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2단계를 써요. 2단계. 근데 우리는 북한이 2단계를 쓸 필요도 없어. 우리끼리 이미 분열되어 있잖아요. 좌파와 우파로.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핵 가지고서 여러분 위협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한쪽에서는 저런 놈들을 제재하고 압박해야 된다고 그래요.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대북 강경 조치 이거 갖고 안 된다. 소프트하게 가자. 대화가 협력해야 된다. 이러고 싸우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오물풍선 날리니까 어떡합니까? 한쪽에서는 대북 확성기 틀자고 나오고 정부에서는 그죠? 저쪽에서는 뭐라 야 그러다가 전쟁이 된다. 대북 강경책을 철회하라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북한하고 못 싸워요. 맨날 보면 우리끼리 이러다가 정권 바뀌면 패가다 혼자가 뒤집잖아요. 그죠? 문재인 정부가 하던 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180도 뒤집어 버렸죠? 윤석열 정부 영어를 봤습니까? 정권 바뀌면 또 뒤집히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늘 뭐냐면 한국을 대해서 한국 상대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왜? 북한이 남한 정권이 북한에 당근 주잖아요? 당근만 받으면. 그죠? 그 제재 압박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북한 정권. 그 고통을 주는 건데 그 고통을 주민들에게 전가할 겁니다. 평양에 있는 엘리트들은 그 제재에 영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분 정권이 또 바뀌어도 정책 가지고 하고 일관되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거 북한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요.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북한 정권이 오래 갈지 아니면 이걸 정치시키고 통일의 길을 만들지 그건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남한 사회 항이 달려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악순환의 반복을 끝장을 내야 됩니다. 지금. 그러려면요. 보세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통일하려면. 여러분 통일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과정과 방법이 궁금해서 오셨죠? 과정과 방법은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과 방법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건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 과정과 방법을 이야기해 드려요. 우리가 뭐부터 얘기해야 되냐면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목적지를 정하잖아요. 근데 내가 부산을 간다, 대구를 간다, 목적지를 정하고 버스를 탈지 기차를 탈지 여러분 방법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요. 지금 통일 문제에 있어서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궁극적인 비전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없고
과정과 방법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적인 학자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을 변화시키는 거는 제재와 압박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보 진영 사람들은 뭐냐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 따뜻하게 햇볕을 쬐어줘. 이건 방법론입니다요. 이 방법론을 절대적 교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방법이 오르면 이 방법 쓰고 저 방법이 쓰면 저 방법 쓰는 거지. 그 두 가지를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뭐냐면요. 서로가 불신하는 이유가 뭐냐.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합의가 아직도 우리는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냐면 냉전 시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전 문제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 문제, 통일 한반도의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통일을 통해서 이거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역사적으로 통일을 통해서 가장 성공한 나라, 가장 대박을 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냐? 원래 미국이 원래 하나의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이 영문 이름이 뭐예요? USA 그러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잖아요. 앞에 그 United는 무슨 뜻일까요? 통일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 민족 있어요? 미국 가보면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은 뭘 중심으로 하나를 만들었을까요? 혈연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만든 것이 아니라 비전을 중심으로 미국은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그 비전은 언제 탄생되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 독립을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하다 보니까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게 벌어집니다. 1776년도에 이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때 이 건국의 아버지들한 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영국군과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의 어떤 전쟁의 어떤 전략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뭐부터 얘기하냐면 우리가 독립한 다음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독립의 비전에 대한 것을 합의합니다. 그리고 합의해서 발표합니다. 그 합의문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이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그 자명한 진리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돼요.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했는데 그 일정한 권리란 뭐냐면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주권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를 보호하기 인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정부나 통치자가 개인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부정하고 이걸 침해하게 되면 그 정부를 타도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이상하게 들려요? 아니면 하나도 안 이상하게 들려요? 하나도 안 이상하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거 상식적으로 들리죠? 그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건 우리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됐을 때도 이게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였을까요? 보편적인 얘기였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 식민지를 삼고 있던 나라 영국인데 영국에 뭐가 있어요? 왕이 있죠? 왕 밑에 귀족 있죠? 귀족 밑에 평민 있죠? 평민 밑에 뭐가 있습니까? 천민 있잖아요. 천민. 그러니까 영국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죠. 모든 인간은 뭐예요? 서로 다른 계급과 신분을 가지고 서로 다른 권리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인간에게 어떤 가치와 신분과 권리를 규정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영국 같은 나라에서 누가 규정하는 거예요? 누가 너는 귀족, 너는 평민, 너는 천민 이거 누가 규정해요? 이거 권력자가 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속적 권력기관과 세속적 기관이 그죠?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신분을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는데 이거 누구로부터 이 권리가 오느냐? 창조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영국 같은 나라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국은 군주제 국가고 신분제 공무원제 국가인데 영국만 그랬을까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모든 나라가 군주제, 공무원제, 왕권 신수설을 믿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우리나라 아시아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 1776년에 우리나라 다스린 왕이 누구예요? 정조임금입니다. 이 정조임금 앞에 가서 전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조임금은 사람이고 이거 살려줬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역적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은.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혁명적인 사상이고 이거는 아주 레디컬한 급진주의적 정치 철학이었다는 사실을 당시에 강조하더라고요. 이거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도 그냥 한 말이에요. 이건 매우 선언적인 얘기입니다. 선언적인 얘기는 뭐냐면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얘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신 분들 집에 누가 있었냐면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은 모든 인간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흑인 노예제도를 없애겠다고 나선 분이 누굽니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등장을 해갖고 흑인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나서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걸 다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반대해서 일어난 전쟁이 뭐예요? 남북전쟁입니다. 누가 반대했냐면 저 남북지방에서 농사짓는 대형 농장주들이 농사짓기 흑인들을 해방하고 누가 농사짓느냐 이래갖고 반대하고 나서고 뭐라냐면 남아메리카 공화국을 독립해서 나갑니다. 미국이 남북은 분단된 국가가 돼요. 분단된 국가가 돼요. 영원히 분단된 국가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남북전. 이유가 뭐냐? 미 전역에서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흑인 노예를 해방하겠다라는 기치. 두 번째는 뭐냐면 미 연방이 둘로 갈라졌잖아요. 이 연방이 둘로 갈라진 미 연방을 다시 하나의 연방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이 남북전쟁은 말랑말랑한 전쟁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65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 치열했던 전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투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게티스버그에서 많은 사람이 죽다 보니까 거기에 공동묘지를 만들어놓고 링컨 대통령이 거기에 나왔고 이 공동묘지에 이 묻혀있는 전골 장병들을 위해서 추모사를 합니다. 그 추모사가 이 앞에 있는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입니다. 게티스버그 연설문을 보게 되면 피치방송 뭐죠? 여기 나오고 있는 닉네임이? 패널에 우리 선수들은 잘 속에 있는 나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한다는 닉네임이 뭐냐고 본인이. 이명씨.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신념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땅을 우리가 이들의 무덤으로 봉헌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해서 이 땅을 봉헌하거나 이 땅을 신성하게 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시대 가오 아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영원히 지구상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살아남은 오늘 우리들의 책무다 이렇게 연설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한테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링컨 대통령한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링컨 대통령이 겁쟁이라서 정치인들이잖아요. 이 기회주의자 정치인. 흑인 노예를 해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미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흑인 노예 제도가 이제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미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만약에 링컨 대통령이 겁쟁이라서 남북전쟁을 결심하지 않고 그냥 북부만 다스리는 대통령을 북부의 대통령으로 그냥 남겼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미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미국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의 미국은 여러분이 게티스버그 연설문은 세계의 운명을 바꾸고 위대한 연설문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어요? 오늘의 미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산주의 소련과 싸워서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었을까요? 윤교대 오늘 누가 목소리해줬어요? 이런 미국이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와서 여러분 몇 명이 죽었습니까? 37,000명이 죽었나요? 목숨을 불안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서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문서는 미국의 독립선언 문서입니다. 그 두 번째 문서가 바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게 성경 이상 중요한 문서입니다. 성경 다음은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하는데 성경 다음은 중요한 문서예요.
이와 같은 여러분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북부가 승리한 링컨 대통령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흑인 전체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제도, 흑백을 분리하는 법과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어떤 제도냐면 흑인 아이들 가는 학교, 백인 아이들 가는 학교는 학교도 다른 데 가야 되고, 흑인 가는 식당 따르고 백인 가는 식당 따르고, 흑인 가는 화장실, 백인 가는 화장실, 심지어 버스를 타면 앞자리에 백인들이 앉고 흑인들은 뒷자리에 앉아요. 미국이 언제까지 이러고 사는 거 아세요? 미국이 1960년대 70년대까지 이러고 삽니다. 멀지 않은 과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들고 일어나 여러분 흑인 민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미국의 흑인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분이 여러분 이분 흑인 민권 운동의 하이라이트는 1963년도 링컨 기념관에 됐던 이 아야버 드림이라고 하는 이 연설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여기고 살아갈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꿈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링컨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 연설이 미국인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그들의 양심을 움직여서 미국 안에 있었던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민권 운동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 에브라임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이나 두 분 다 총맞고 죽습니다.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문구가 링컨 기념관 앞에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유는 뭐가 아니라?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미국인들이 누리고 살고 있는 자유. 이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어. 이육한, 성취한, 쟁취한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걸 미국인들에게 알라고 그런 문구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 인종 문제 갖고 이거 분열할 수 있었던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됐다라고 하면 뭘 중심으로 미국을 여러분 이 분열의 위기의 순간에 이걸 하나로 만들었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런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중심으로 미국이 하나의 나라를 실현하게 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이 건국의 이상에 담겨져 있는 뜻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걸 미국 사람들은 미국인의 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 여러분들 이거 안 넘어갑니까? 이거 안 넘어가요? 여기 최영필 차장 어디 갔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해요. 그 아메리칸 드림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보게 되면 지금도 미국은 문제 많은 나라죠. 미국의 인종 문제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흑인들이 뭐 자기들 차별한다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흑인 폭동 벌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야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는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쌍놈의 후손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있게 했다. 우리 쌍놈의 후손이다. 어때요? 어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우리가 제가 어디 가나 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쌍놈의 후손인 대한민국 발견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손 안 들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간을 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쌍놈의 후손하고 양반의 후손이 생긴 게 똑같거든요. 생긴 게 나왔으면 거짓말 못하죠. 근데 미국의 흑인들은 어때요? 세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색깔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미국의 여러분, 미국의 인종 문제는 미국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과 역사를 이렇게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의 흑인 대통령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누구예요? 지금도 흑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성 카마라 해리스가 나와서 지금 뭐 이런 이쪽으로 빠져보니까 흑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 흑인도 대통령도 되고 흑인이 국무장관도 해먹고 흑인이 뭐든지 해보고 싶은 나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거 여러분 미국 역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런 미국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 역사의 승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모든 인간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그 이상을 정치 철학에 적용시켜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탄생시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또 미국 사람들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그 이상을 경제 철학에 적용시켜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는 자수성가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자유시장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는 쌍둥이죠. 자유민주주의 역시 자유시장 경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다고 얘기하는 분은 북한에도 자유시장 경제, 장마당이 자유시장 경제? 여러분, 이거는 쌍둥이에요.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번영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는 뭘까요? 저렇게 다양한 사람, 분열하고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돼갖고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했기 때문에. 마누아한테 틀린 것 같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성공의 선례를 만들었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성공의 선례를 만들게 되니까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미국처럼 잘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수입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세계적인 확산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선두주자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중국 가서 배웠어요? 소련 가서 배웠습니까? 어디 가서 배웠어요, 여러분? 미국 가서 배웠잖아요. 잘한 거냐, 안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나 소련 가서 스탈린식의 계획들을 받아들였다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나라는 모두 번영하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미국의 거국의 비전을 중심으로 미국만 통합시키고 미국만 번영하는 나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세계로 확대해서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그런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누아한테 드린 것 같아요. 마누아한테 한번 치라고요. 위대한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을 이뤘을 때 이런 위대한 역사적인 문명사를 바꾸는 변화의 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건국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뭘까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미국이 마냥 이뻐서 이런 얘기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문제 만든 나라인데? 제가요,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미국인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코리안 드림이 있어야 되겠느냐 없어야 되겠느냐는 질문을 하기 위한 겁니다. 코리안 드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죠. 우리는 언어하고 역사하고 민족이 같은 게 너무 막 통일하죠. 또 만들어놨는데 틀린 말 같아요. 민족이 갖고 언어하고 역사 같으니까 그 민족 정체성 하나만도 통일의 이유가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상에 의심스러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은 목표입니까? 과정입니다. 통일은 목표의 과정이에요. 통일이 목표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사상에 의심스러우니까요. 통일이 목표일 것 같으면 지금 당장 통일할 수 있어요. 김정은한테 우리 대한민국 다 맞추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통일되면 북한 같은 나라가 돼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정입니다.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라는 비전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고, 통일은 그 비전을 성취하고 실현하기 위한 과정인데 한국 사회는요, 이 통일론에 매몰되어 있어요. 통일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고 이게 답이 안 나와요.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을 중심 삼고 우리들이 통일론을 정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미국인들에게는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미국의 건국의 이상이 있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그 이상. 오늘 우리들에게는 건국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두말한 단순히 시간 끌 필요 없죠, 여러분. 뭐예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통일인간이라고 하는 건국의 이상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걸 얼마나 발시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사회.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보게 되면 건국정신 갖고 탄생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대 국가 중에 있는 미국 같은 나라, 뭐 프랑스 같은 나라가 자유주의는 막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대 국가 중에 반만 년 전에 만들어진 나라가 건국정신 갖고 탄생됐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그냥 건국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고차원적인 도덕적 이상을 갖고 탄생된 나라가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출발과 뿌리, 우리의 심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남다른 역사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홍익인간이 우리 민족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에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뿌리가 바로 이
홍익인간이다. 그건 우리 역사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 차고도 넘치는 여러분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역사 남다르지 않아요? 934번 침략당하면서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야, 이거 너무 놀라. 여러분, 한국에 박물관이 그렇게 많아요? 역사 박물관이 문화재 박물관에 가면 남의 나라에서 훔쳐오고 노략질하고 약탈하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본 가면 일본에 약탈 문화재가 관광 받으니까요. 중국 가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면 죄 훔쳐놓은 거 갖다 놓고 지금 문화재라고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챙겨서 내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뭐냐면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이상 민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왜 그런 남의 나라 침략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냐. 그거는 우리가 특별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요. 우리 선조들이 뭘 좋아했냐면 종교를 믿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게 요즘 역사가 대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종교 믿는 거 한국 사람들처럼 좋아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한 나라가 보통 종교 하나 가지고 그걸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불선 다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럼 불교 받아들여고 불교 이상국가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통일시대 고려시대까지. 그 다음에 유교 받아들여갖고 유교 이상국가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니까 공자님의 뜻이 실현된다. 그러니까 불교 이상국가는 뭐냐면 스님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불교 이상국가는요, 석가모니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이 강의가 되면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시대 보게 되면 유교 이상과 공자님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현대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보면 그 시대에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시대에는 가장 높은 도덕적 이상을 수입해서 그거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했었다니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죠. 대가족 문화가 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대가족 문화.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처음 만나셨는데 우리 전국 회원돼서 활동하시면서 어디 가서 소주 한잔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호칭이 다 바뀌더라고요. 뭘로 바뀌어요? 형님 동생으로 안 바뀌어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형님 동생으로 나라요, 우리나라가. 식당에서 밥 먹다 반찬 떠들면 이모 형이 반찬을 더 갖다 들어오지. 며칠 문제 알고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우리가 대가족 문화는요, 얘기할 게 많습니다. 우리 집성촌 문화서부터 우리가 형님 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좀 많은 아저씨,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다 가족과 호칭을 갖다가 5천만 민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 윤리의 가장 근본적 기준을 뭘로 보고 있느냐? 효사상을, 효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살던 민족이고.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효를 우리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 근데 이건 자식들이 부모한테 하는 거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우리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우리처럼 놀라운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민족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식을 키우는데 그냥 먹여서 입혀서 이렇게 뭡니까? 양식하는 인간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은 뭐냐면 자식들을 도덕적 인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세대를 보게 되면요, 되게 권위적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들. 왜 그러십니까? 자식들에게 도덕 윤리 가르치다 보니까 도덕적 권위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부모의 돈이라고 알고 살아온 민족이 민족입니다. 자식이라면 모든 것을 다 알아가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는 뭘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 잘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박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우리 자식들 위해서 몸 팔고 속 팔고, 그죠? 모든 것을 다 팔아갖고 자식 잘 되게 교육시켰던 우리 부모들의 뜨거운 교육력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서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나라에 없어요. 여러분 맞는 말은 틀린 것 같아요. 대학이 상학하냐고 목욕하냐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그 뜨거운 교육력,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 그게 오늘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었던 이 대가족 문화 속에 만들어진 정신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즉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걸로 의미합니다. 위아래 사는 걸 의미해요. 그럼 위아래 산다는 건 뭘까요? 우리 인간은 어디서 위아래 사는 거 배웠죠? 가정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신생아는 때가 좋죠?
저희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다 우리는 뭐예요? 애기는 태어나서 누구 사랑받았어요? 부모 사랑받고, 그죠? 형제자매의 사랑하고, 부부가 돼서 부부의 사랑하다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손자들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워요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거, 위한다는 거, 타인을 위한다는 홍인간의 정신을 어디서 배워요? 하중 몰라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여러분 홍인간의 이상을 가지고 대가족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요, 이건 선리적인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자고요. 그러니까 한민족의 정신은 한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한의 정신. 한은 뭐예요? 영어 번역 돼야 안 돼요? 제가 영어 조금 합니다. 이 한은 영어 번역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이라고 써놓고 주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을 영어로 번역하면 잘못하면 원한이 되거든요. 누가 나를 해보지 하면 내가 쫓아가서 원수 갚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한은 뭐예요? 누가 나를 해보지 하면 내가 가서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내가 해보지 하면 그걸 내 안에서 내가 승화시켜. 인내해. 참아. 그죠? 내 인격을 성숙시켜. 고난을 감내하면서 나쁜 놈은 누가 벌 준다고 하냐? 하늘이 벌 준다고 하냐? 이 한 사람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또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뭔지 아세요? 기독교 아니 기독교. 목사님들 많이 하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오른발을 때리면 왼발을, 오리를 가다면, 아니 목사님들 답변 안 하시네. 저기 평신도 노릇은 안 하셨나봐. 우리 평신도도 답변하는데 있대. 오리를 가다면 겉옷을 벗어나가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여러분 이런 미친 종교를 누가 믿어요? 이게 어려운 종교를 그냥 나 혼자 뭐야 길에서 복 받고 천국 가는 얘기를 해야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종교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있냐 이거예요. 아시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예?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서구 사회 식민 지배 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기독교를 찾아 믿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어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떤 나라가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였어? 이거는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한민족의 그 신성이 그와 같은 이상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좋은 토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DNA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왜 하려고 하죠? 북한하고 정체성이 같기 때문에 통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이 우리 민족의 문화를 만들고 한민족의 성격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한민족인 겁니다. 만두한테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의 뿌리이기 때문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역사를 통해서 정체성을 잡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이상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통일의 하나의 미천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도 이거를 미천으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3.1운동이 벌어졌죠? 1919년 3.1운동 김이독립 만세를 외치고 아닙니다. 김이독립 선언 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거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고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비폭력 저항 운동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인도?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고 인도의 간디가 그걸 따라합니다. 뭐냐면 비폭력 저항 운동이 원조되는 나라가 원조되는 운동이 바로 이 3.1운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고결한 방식의 저항 운동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이 운동의 정신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무슨 정신일까요? 여기 김이동 선언문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일본 놈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 때려잡자, 일본 때려잡자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인류 평등의 대의를 실현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1 독립운동의 여러분 사상적 맥락은 뭘까요? 이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이 여러분 한두 사람의 선거자에 의해서 외쳐진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당시 우리 인구가 2천만이 안 됐을 때입니다.
200만 명이 여러분 이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200만 명이 들끓었다. 그건 뭡니까? 우리 민족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공통의 DNA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 3.1운동 이 시기에 일제 강점 및 식민시대를 맞아서 우리 민족이 홍익인간의 이상을 중심으로 이 스파크가 뛰어가지고요 200만 명이 들끓는 겁니다. 218개 군 중에 211군데에서 여러분 봉기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민족 아닙니까 이거? 세계사에 이런 민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자고요 우리가. 여러분 3.1운동은 위대한 게 뭐냐면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을까요? 공공국가 조선으로? 아니죠. 이 운동은요 새로운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 뉴네이션 우리 반만 년 사이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를 독립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 11일 날 같은 해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상해 수립됐던 임시정부의 이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의 민국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생각하고 민국이란 말을 썼을까요? 여기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민국은요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당시에 영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근대식 성식 민주공화국. 여러분 민주공화국 우리 역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반만년 역사에 한 번도 없는 그런 나라를 실현하는데 근데 여기 놀라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건국 강령을 이분들이 합의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의 건국 정신은 뭐냐?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이 민주공화국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를 실현하겠다라고 딱 합니다. 여기 논쟁이 붙었답니다.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처음 주장했다는 거예요. 천부인권은 뭐예요? 아까 아메리칸 드림에 나오는 얘기죠. 미국 헌법에 나오는 얘기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창조주로부터 왔다. 이 말을 넣자라고 주장하니까 이 말이 병론 끝에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병론 끝에 안 넣기로 결정했답니다. 왠지 아세요? 홍익인간이라는 말 안에 천부인권의 뜻이 내재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같은 말을 두 번 쓸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3.1운동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우리의 코리아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겁니다. 우리가 독립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 우리 것만 주장하는 것이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갖고 우리가 이런 나라 실현할 건데 그 정체성은 홍익인간의 이상인데 그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제도는 근대식 성식 민주공화국이에요. 이대로 갔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하나로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917년도에 소련에서 혁명이 벌어집니다. 볼셰비크 혁명.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한국에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어느 쪽이죠? 좌파와 우파로 쪼개집니다. 좌우로. 맞죠? 그러면 그 바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해방과 더불어 우리가 1945년 해방과 되면 좌우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거우는 선발선이 드디어 여러분 분단선이 되고 6.25 전쟁이 터지고 어떻게 돼요? 남한의 조선민주주의, 남한의 대한민국, 북한의 조선민주주의국이 수립되어서 우리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수백만 명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독립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독립의 꿈, 그 코리아 민족이 두두 쪼개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열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외세의 책임이다. 여기 외세의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분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뭐예요? 스스로를 비판하고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통일의 기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말할 겁니다. 통일의 기회가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좌우로 분열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실현되고 우리의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될까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 코리안 드림에 대한 합의를 만드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통일의 비전과 목표는 코리안 드림의 실현입니다. 어떤 비전일까요? 반만년 우리 민족이 열방이라던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다. 그게 왜 역사적으로 맞는 말이냐? 바로 이 독립운동가들이 평창 요소를 하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도 또한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동서양 문명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나라. 그뿐만 아니라 이 통일된 나라는 우리 민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위한 그야말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큰 틀에서 우리의 코리안들입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실현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다. 여러분, 제가 다니다 보면요, 이 주로 보수적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통일은 뭐냐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으로 수동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일하고 북한을 남한처럼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마음에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 번도 안 드시네. 투표 전에 받았다 오셨어요.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들을 분열시키잖아요, 그죠? 언제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 같아요. 끝없이 분열시키잖아요. 여러분, 이게 민주정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권력정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권력정치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총선 결과 보세요. 남쪽으로 우리가 분단되는 기가 막히는데 동서로 완벽하게 분단돼 있더만요. 빨간색, 파란색.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가요, 이거 문제 있어요. 경제는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한강의 민족을 이뤘다. 여기에는 도취해 있어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경제 성장의 이면에 그늘이 있는데 그 그늘이 뭐냐면 양극화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여기 꿈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로부터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면 꿈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에 출산율이 몇 %입니까? 출산율이 0.6% 떨어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몽골에서 국제회의 하는데 그 회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였어요. 한국의 저출산이 세계적인 이슈예요. 도대체 케이스 스타디를 제가 무슨 추모사상이니 대가족 문화니 아름다운 문화에서 자세히 얘기했는데 한국이 지금도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한국의 정체성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이게 세계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애도 안 낳고 나라가 없어질 판에 통일을 뭐 하라고 합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한민족이 우리 민족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통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통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민족의 정체성 문제를 봐요. 우리 정체성이 남한이 같기 때문에 통일하려고 하는 거지. 왜 일본하고 통일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을 항상 수립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오늘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일이 우리에게 가슴 뛰게 만들고 익사이트함은 뭐냐면요,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통일은 새로운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익사이트함은 겁니다. 많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같은 나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했다는 이상을 중심으로 뉴네이션, 새로운 나라를 실현하는 성공한 겁니다.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여러분 그런 나라가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인 비답의 길을 간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국이 만들었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접목시켜갖고 미국이라는 나라 만들어준 겁니다. 자수성가에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한국 보세요. 우리는 뭐가 있어? 그 이상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이상이죠. 여러분, 미국의 그 이상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이상은 세속적 이상일까요? 영적인 이상일까요? 세속적 이상이에요? 영적인 이상이에요? 세속적 이상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이상이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걸 미국의 거국의 학생들 어디서 갖고 왔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기독교 사상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걸 갖다가 신앙적 신조를 정치적 신조를 삼아갖고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가 어떤 이상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은 영적인 이상일까요? 세속적 이상일까요? 이거는 영적인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널리 세상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미국의 건국의 이상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다는 우리의 홍익인간의 이상 중에 어떤 게 도덕적으로 차원 높은 이상일까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 사람 없으니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요 훨씬 더 차원 높은. 여러분, 미국, 여러분 지금 서구 사회는
서구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몰락의 기둥적으로 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웃긴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드셨던 건 미국의 건국의 이상이 뭐냐면 원 네이션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있는 나라가 이런 뜻이 아닙니까? 이 원 네이션 얻는 것은 뭘 정의하고 있냐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세속적 권력기관이나 제도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가 아니라 초월자로부터 왔다. 이것이 절대자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따위나 정부 따위가 개인의 조롱한 창조주로부터 절대자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리를 신뢰함으로 약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나라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국 이전 없었죠? 없죠? 그럼 여러분 자유와 인권이라는 개념은 미국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미국 이전에 없었던 개념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건 뭘 기준으로 나온 거냐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누구에게도 이거를 양보하거나 이거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재적인 권리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신 언더바에서 가슴 빼버리면 얘기될까요? 안 될까요? 자유민주주의가 얘기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원내신 언더바에서 다 빼버리면 어떤 조합이 가능한 줄 아세요? 북한은 어떤 나라가 됐어요? 원내신 언더바예요. 언더 김 패밀리가 안 돼 있으면 김 실버가 돼 있잖아요. 중국은요? 원내신 언더보죠? 중국 공산당 안에 CCP라는 차이니스 커뮤니스트 파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창조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이 가르침 속에서 인류의 새로운 문명이 현대 문명이 탄생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이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이미 자유와 인권의 개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갖고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구 문명은 여기에 한계가 빠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하냐면 미국 가면요.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닌데 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추호의 의심 없이 저는 남자죠. 왜? 생물학적으로 난 남자죠. 근데요, 요즘에 미국의 진보적인 사상이래, 이게.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풍조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왔어요, 이미.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뭐냐면요, 지금 서구 문명과 한계에 밀착되어 있어요. 민주정치하는 나라, 민주주의 하는 나라 다 개파입니다. 왜? 민주정치가 권력정치로 변하고 있어요.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하는 나라 다 경제적 양극화에 지금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 국가 간 양극화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들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는 어제도 검고 오늘도 검고 내일도 검대요.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한테 자본과 기술 다 독점하고 있는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추격해? 그 자주적인 얘기. 근데 여기에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벌어지냐면 극단적 민족주의가 등장을 하고 종교 극단주의가 등장합니다. 그거에 베이스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냉전 시대 이후의 세계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가 되고 있으니까 더욱더 많은 전쟁과 분열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 정체성의 위기에 와 있어요. 지금 인간이 누구고 국가가 뭐고 개인이 뭐냐라고 하는 남자 여자가 뭐냐라고 하는 정체성 위기에 지금 여러분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통일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통일은 뭘 지향해야 되냐면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을 중심한 새로운 문명 국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모델적인 국가, 뉴네이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나라가 한국에 탄생이 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서양의 시대가 지나갔다. 서구의 시대가 지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동양에서의 아시아에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돼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여러분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시간 다 중국이 할 됐다고. 수 있어요? 시간 지키라고 그래. 시간 다 됐다. 한국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처럼 존경받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시기에 경제대국 한강이 경제 기적을 이뤘는데 여러분 경제 기적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은
어디 가나 존경받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한국은 최고 존경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이 만약에 존경받는 나라인데 만약에 통일까지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통일이라고 가지고 있는 북한하고의 경제적 격차도 극복해야 되죠. 인구 격차도 극복해야 돼.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 이념적 갈등도 극복해야 돼. 이거 다 극복해가지고 만약에 한반도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초인류 국가가 코리아인들이 실현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가 통일을 통해 탄생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은 아시아의 여러분 동방의 등불이 되지 않을까요? 파워가 얘기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통일을 통해서 탄생돼야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남한 체제로 북한을 그냥 구독자 국가가 여러분 늘 말이 안 건강하세요. 되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그러면 북한도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인데 저것보다 하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살았나 우리 가난한 우리 통일은 이거 우리한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야. 이런 맹꽁이 같은 얘기가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통일은요 지금까지 세븐 한호 나만이 필요하고 북한이 총장이었습니다. 갖고 북한이 필요하고 세계 혁명운동 맞아요 틀려요. 나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대표 자본과 기술이 있고 북한에는 한호 자원과 감사합니다. 노동력이 있고 그뿐인가요? 우리가 북한 개발해서 북한 개발한다고 어디까지 우리가 역으로 확대할 수가 있어요? 만주